먼해 만세운동 제 104주년 기념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저희가 99주년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6년째입니다. 6년째 먼해 만세운동 기념 행사를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토요일 25일 날 본 기념 행사가 있고, 그에 앞서서 오늘 사전 행사로 기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그저 기억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맥락 속에서 만세운동이 이 마을에서 100여 년 전에 일어났는지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그 행사를 하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강연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과거에는 두 차례 한시준 교수님, 지금 독립기념관장님이시죠? 한시준 교수님께서 9회 99주년, 100주년 때 와서 강연을 해주셨고, 코로나 시절에는 강연을 좀 건너뛰었죠. 뛰어서 오늘 강연으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104주년에 김명섭 박사님을 모시고 기념 강연을 듣게 되는데, 한시준 교수님의 제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오늘 중요한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김명섭 박사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독립운동사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한시준 교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김 박사님은 또 이 남한산 성지역, 위례 지역 토박이십니다. 13대, 14대를 사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광주, 용인 이쪽 지역의 지역사에도 해박한 식견을 갖고 계셔서 용인시민신문에도 용인 독립운동에 대한 연재를 장기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립운동사를 전공하시고 또 이 지역사에도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4년 전 용인 사람들은 어떻게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을까라는 용인 전체의 관점에서 먼해 만세운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박사님 최근에 하신 작업 중에 또 특히 할 만한 것은 항일 가요라고 부르나요? 독립운동 할 때 저희가 불렀던 노래를 장기 프로젝트로 600여 곡 이상, 600여 곡인가?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곡을 채록하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책으로 펴내고 연구하시는 작업을 최근 5, 6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 중에 3.1운동과 관련된 노래를 한 곡 오늘 함께 배우고 잠시 불러보는 순서를 미리 가질 예정입니다. 노래도 대단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실 텐데, 오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순서가 되기 싶습니다. 약 1시간 내지 1시간 한 10분 정도 범위 내에서 노래 배우기와 강연을 해주시겠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약간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토탈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순서를 마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명섭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한시준 지금 독립기념관장님의 제가 첫 번째 제자게 됐고요.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좀 자랑스럽게. 그분이 이제 독립기념 가시기 전에 항일 음악을 갖고 5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연구 책임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4명의 전임 연구원들을 통해서 항일 노래를 5년 동안 하면서 저희도 생각도 못했는데 약 6,000곡의 그런 원곡과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6,000곡은 국내에서 불러졌던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만주 지역, 러시아 연해주, 그다음에 미주 지역, 거기에서 흩어져 있던 노래 자료들을 저희가 그 원곡들을 모으게 됐고, 그것이 약 6,000곡 정도가 여기저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중에서 제일 엑기스만 모은 곡이 600곡, 항해 노래 600곡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2022년 12월 달에 그 책을 만들게 돼서 우리 한국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노래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 3.1절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김인현 사모님을 이거는 이제 해방 후에 46년도 무렵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굉장히 노래가 약간 처지죠. 굉장히 경건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다가, 사실은 그 3.1절이라고 하는 건 좀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3.1절로 됐는데, 그전엔 3.1혁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된 다음에 1920년부터 3.1혁명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독립기념일로 줬습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3일을 건국 기원절로 정했습니다. 두 개의 우리나라 국경일이 있는데, 독립기념일과 건국 기원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지금은 생소한 일이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100년이 됐음에도 그런 사실이 굉장히 늦게 지금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독립선언일이라고 한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시준 과장님이 여기서 그 강연을 하셨다고, 그래서 3.1 그 독립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책 말씀대로 5,000년의 큰 사건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대한제국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 민국이 됐다는 엄청난 사실이, 역사적 그 변동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날을 건국 기원 독립선언일로 정했고, 그것을 그래서 대부분이 3.1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 해방 후에 이것을 3.1절로 이게 의미를 바꿔서 하는 바람에 혁명이라는 건 빠지고 3.1절 이렇게만 기념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는, 혁명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다 바꾸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면에서 반만년 만에 대사건이다. 그리고 백성이 드디어 역사의 주인이 됐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1920년 무렵에 불러졌던 노래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전율이 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노래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6개,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이 너무나 우리한테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기 맨 마지막 그 발표 자료에 맨 뒤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음률을,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처인에서 만세운동을 할 때 이 노래를 일부러 한번 음악하시는 분한테 이걸 주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편곡을 해서 바로 노래를 했고 그걸 공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리고 보시면은 금방 따라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쉽게 한 번만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장빛 푸근한 3월리 독립의 빛이 비쳤구나. 4월리를 기억하며 전반대하도록 잊지 마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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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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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대한민국 독립만 만세라. 되게 쉽죠? 금방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노래. 이런 노래가 왜 그동안 묻혀지고 안 불렸을까? 그 얘기는 다시 봐도 이런 노래가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3.1 혁명이라는 것도 잊혀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2절이 또 상당히 가슴에 많이 옵니다. 2절 한번 해볼게요. 10년간 받은 원수 치료 오늘의 씻어버렸구나. 금수강산이 새로였고 2천만 동포가 기뻐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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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국 우리 동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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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독립만 만세라. 잊지 마라 3월 1일 반도에 사는 청년들아 자자소승 전해가며 험한 데 가도록 잊지 마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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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리 동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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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독립만 만세라. 맞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당시 20년대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가사에서도 그 마음들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너무 경건하게 딱 국가에서 그냥 강요하는 노래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노래가 널리 많이 퍼지기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국대학에서 거기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졸업을 했고 또 박사도 했고요. 여기 수지 분들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이교우 우리 그 시의원은 제 대학 3년 후배입니다. 그것도 같은 과, 사학과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87년 6월 항쟁 때 같이 거리에서도 있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 개골목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그때 배웠던 농민가 이런 노래들이 지금 귀에 선하고, 근데 또 거기서 배웠던 제가 선배들한테 배웠던 노래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 그 20년대에 불렀던 독립군가였다는 것을 또 저도 한번 더 느끼고 진짜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또 그분이 지금 우리 단국대학에 지금 동양 원장님으로 계시고 노래를 가르쳤던 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역사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협동조합 하나 꼭 같이 드는 게 협동조합 미래 역사문화 연구소라는 것을 저희가 이 수지 분들의 우리 김창희 선생님이 하신 경험을 저도 참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4년 전에 저희가 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으로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로서 뭔가 그 생산을 하는 단체는 저희가 성남시에 신고를 하니까 저희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조합원들이 지금 42명이 있는데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을 조금씩 2만원, 10만원씩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협동조합이 아시다시피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대학 때 국민인류 시간에 배웠던 마르크스가 아니라 오웬, 생시몽, 프리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배웠겠어요? 그렇죠.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배웠습니다. 마르크스를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빗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산적 사회주의자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하면서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기숙사를 만들어줬고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 노동제를 실시를 해줬습니다. 풀이에 있는 영웅들한테 기숙사와 식당을 제공해줬어요. 그 다음에 타가소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공상적이었는가?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바로 현실적이었고 가장 피부에 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협동조합의 역사가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또는 그 주체사상에서 얘기하는 식의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공산당이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현재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과 자치에 의해서 그 운영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미래는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고 그런 많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 앞서서 원의 지도, 원의 네트워크 만드신 여러분들한테 저는 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만드신 그 원의 여지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사와 존경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거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그 귀한 시간들을 제가 해주셔서 뭐 수지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너무 많이 또 그 책이나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용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120년 전에 이 용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서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소개하고 어떤 과제 앞으로의 좀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기 전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일본 가서 바로 또 그거를 참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이제 1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어떤 위험 같은 것을 또 느끼게 됐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겪었던 위기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고 미리 우리도 여기 주권자로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더 생각되고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집권 여당의 이 사람도 조선 왕조가 일본이랑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정 과연 그랬는가를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10만 명 이상의 의병 전쟁에 나섰던 분들을 다 모욕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망발이죠. 거기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그 민영환이나 뭐 이한흥 선생 이런 분들 비롯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로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했던 분들도 부귀 영화를 때려치고 의병에 참전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의병들은 유생들이었고 유생들은 지역의 유지로서 지역에서 노블리스를 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그것을 버리고 의병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이 의병이 용인 지역에 상당히 흔적들이 많습니다. 몇 분만 말씀드린다면 이모견은 저기 평창리 우리가 백암 쪽으로 가려면 거기를 양지에서 백암으로 건너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고위 지금의 7급 공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고종이 퇴위 당하니까 그거를 버리고 의병에 참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주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양지 추계리에 그 이완용보다 사실 더 저는 친일이고 가장 악질적인 친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완용은 정치적으로 이완용도 사실 가깝죠. 여기 고향이 가깝습니다. 여기 지금 판교 쪽인데. 근데 송병주는 사실 송병주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한 사람은 바로 민영환 선생입니다. 민영환은 식객으로 들어왔던 사람인데
민영환이 자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을 꼬셔가지고 부인에게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그 민영환 집안의 땅을 뺏었습니다. 이게 대한매일 신보에 몇 차례가 나옵니다. 배은만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적합한 사람이고,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거기서 그 PX, 지금의 PX죠. 군납을 하면서 돈을 엄청 모았고, 그 돈으로 여기저기 땅을 샀고, 게다가 저 남대문이나 이런 쪽에 기생업을 많이 했습니다. 고리대금업, 그 다음에 기생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사람입니다. 일본에게 백작을 받았고, 3.1운동이 터지니까 그걸 막아주겠다고 또 협상을 해가지고 또 은사금을 또 받았어요. 그 아들도 자비를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송병준 일가입니다. 그게 추계리에 지금 기독교 100년 기념관에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헐려져 있고, 저희가 15년 전쯤에 답사를 갔었을 때만 해도 거기가 그 99칸짜리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의 그 온누리 성교원이 싹 들어서면서 그 자리가 없어졌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영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연못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마저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저는 친일 역사관이 세워진다면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놓치면은 우리 후생들한테 식민지, 친일, 민족 반역 이런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꼭 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아는 신장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42번 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를 거쳐서, 양지에서 이천을 거쳐서 여주로 가는 거. 그래서 올해 사실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수여선이라고 전철이 있었던 곳입니다. 수인선 아시잖아요? 인천에서 수원으로 연결된 것이고, 다시 수원에서 여주까지 연결된 그 당시 협계 열차가 다녔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송병준 때문에 거기 아예 역을 하나 만들어줬고, 송병준이 죽을 때 조선 총독 그 경무국에서 와서 위로를 해줬고, 총독 그 천황이 포도주를 선물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일진의 본부는 서울에 있었지만은 일진의 실질적인 그 모임을 하고 거기서 회역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의병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했고, 고문도 했고, 협박도 했던 곳입니다. 연회도 거기서 열었습니다. 저기 이모계라고 하는 의병이 저기서 잡혀서 저기서 죽었고요. 우리 3대 독립운동가라고, 용인의 3대 독립운동가라는 오광선 집안의 아버지, 그 의병에 참여했던 분도 저기서 잡혀서 저 일진한테 잡혀가지고 서대문연구소로 거기서 옥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들어서면서 1910년 원래는 용인의 모든 중심지는 향교가 있는 곳이 중심지였습니다. 용인 향교가 있는 곳이 원래 중심지입니다. 향교가 어디 있습니까? 구성동에 있죠. 거기가 용인 조선시대부터 300년 동안 용인의 중심지는 바로 구성동이었습니다. 언남리. 그런데 이것을 김양장으로 옮기게 됐고요. 김양장으로 옮긴 게 1914년. 그 전에 또 옮겼다는 설이 있는데 14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가 이전됐습니다. 14년도에는 우리나라 지방 체제가 다 바뀌는 그런 곳인데요. 가까이 광주만 와도 그 똑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광주의 원래 중심지는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 광주에 원래 있던 300년 50년 동안 광주의 중심지는 남한산성에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그 행궁에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가 광주 군청에 있고 중심지였는데, 여기에 의병들이 일어나고 여기가 외지다는 이유로 그것을 지금의 경안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게 191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용인에만 약 200호가 있었고 400명 정도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수해면, 즉 그 지금의 김양장 쪽에 한 100명 정도 있었고요. 기흥에 90명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여기서 3.1운동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과 다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왜 조선을 침략했을까? 지금 식민 근대화론, 특히 경제사 하는 사람들이 통계로서 모든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갑자기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주택이라든가 무슨 보급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명동이라든가 일부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는 이용을 잘 안 하는데 용인에서 거주했던 농민들의 90%가 동양식식 회사의 소유가 됐다. 이게 동아일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저도 이게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동양식식 회사, 즉 일본의 투자한 기업이죠. 저기서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대부분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소작농이 되거나 고향을 떠나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거나 만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점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3.1 만세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원남동 출신의 어다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처음 그 만세운 3.1 운동 때 잡혀서 지금 8개월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남정각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거기 배경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의열단에 참여를 했고요. 22년도 김원봉에게 폭탄을 들여올 때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919년 3월 13일자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금화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기흥의 금화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같은 곳인지는 지금 아주 정확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인에서 첫 번째로 3월 21일 날 또 다음 주에 20일 날 행사를 하는데, 그게 대한 근거는 바로 이 황경준이라고 하는 10명의 재판 기록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리고 김사원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남긴 기록이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점은 좀 우리가 여기 수지 분들이 요점은 좀 하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21일 날 이거는 판결문에만 나옵니다. 게다가 이 판결문이 세 차례가 상고를 하고 기각을 당하고 세 개의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3월 31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창희 선생님도 여기 책에 쓰셨지만은 이 수지도 마찬가지지만은 3월 29일이냐 30일이냐 이 점이 좀 논쟁점이긴 한데, 29일 날 그 만세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일제 총 10월달에 만드는 일지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일제가 나중에 하나씩 날짜별로 기록해 놓은 거에 3월 20일은 안 나와요. 다음 이후에도 한번 눈여겨 보면은 그 점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전체적으로 그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사료를 중심으로 날짜를 조정해 보면은요, 21일 걸 비롯해가지고 24일, 28일, 29일, 30일, 31일, 4월 1일, 4월 2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4월 3일 날도 계획했다가 이게 무마된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3월 24일 김양장에서 학생들이 했고요. 용인 군청에서 1,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안면에서 약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지에서 2,000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이 피검자, 검거된, 다른 표현은 검거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좀 모욕하는 그런 용어기도 하고, 그런 경찰들이 검거했다고 하는 표현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피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엄청 많이 붙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3월 그 모현 지역과 포곡 지역인데요. 3월 24일 날 저는 이제 사료만 갖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날 불명하게 김양장 공립보통학교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건 극비 문서고 일본 독립운동에 관한 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용인군의 김양장에서 24일 날 공립보통 학생들이 졸업식 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요점이 잘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28일 날, 3월 28일 날 모현면 왕산리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시 포곡 삼계리 쪽에 68세 되시는 분, 당시 68세면은 거의 어디 노인네인데 그분이 붙잡혔어요. 여기 직접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기 모현 외국어대 쪽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 김양장 즉 용인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은 다 그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거의 그게 사실상의 영남대로 길인데요. 그 길을 따라서 마을이 이제 있는데 왕산리 다음에 초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초불이 다음에 삼계리가 있고 삼계리에 도사마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어리가 있고 유방리가 있고 그 다음에 김양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다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한 군데서 사람 주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같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기록해 놓은 왕산리 400명 참가했는데 검거자 8명이다. 유방리에서 500명 참가했는데 5명 검거했다. 김양장에 5명 검거했다.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누군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히 수지에서는 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알 수가 있었지만은 요게 사료인데 용인군에서 28일 날 약 1000명가량이 군중이 했었다. 유방리로 갖고 했다는 기록입니다. 요 사료를 여기 수지 분들이 이것도 찾아서 이렇게 일지가 애들이 다 읽어야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유방리에서만 500명이 참가했고 사상리에 1명 남았다는데 이게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 김양장에서 검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사료로 이거를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모현부터 포곡 지나서 용인으로 와서 그럼 목적지는 어디겠느냐? 여기가 바로 용인 군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의 저희가 작년에부터 우리 김창희 선생님과 함께 거기 만세운동 자리를 다 현장을 답사를 하고 찾았었는데 그 중에 큰 수확이 뭐냐면은 용인군청 1910년대 용인군청이 자리를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지금의 예전 1914년도 무렵에 용인군청 자리는 지금의 우리는 처인구청 그쪽으로 안 하는데 그게 거기가 아니라 지금의 거기 사거리에서 저쪽 원산 가는 방향에 지금에는 그 자리가 주차장 고용 주차장 자리입니다. 그걸 번지스를 찾았고요. 거기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지금 공사를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위기인데 그곳은 정말로 우리 용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다라는 생각됩니다. 이교 시의원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서 그런 자리는 좀 표지석도 좀 세우고 기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집분들은 많이 이런 거 보셨기 때문에 금방 스카일 텐데요. 이때 검거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했던 분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분은 권정목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분 얼굴에 큰 타박상이 이분은 굉장히 연행될 때 굉장히 얻어맞은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저기에 또 써있죠.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상흔이 있다. 상흔이 남아있다. 얼마나 심하게 이게 보통 찍은 게 6월 달쯤 됩니다. 1919년 6월 달 정도 되면은 만세 하고서
이렇게 체포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이제 이 홍씨 집안 그 세미나를 저희가 했는데 이 아버지도 그 의병과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이고 형제가 참여해가지고 형제가 수감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동생이고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제 같이 있는 아버지는 그 이완용의 해치들 그 행각에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가 체포돼서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관심이 많으실 그 수지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이덕균 판결문과 그 다음에 3월 29일, 30일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덕균 판결문에는 28일 날 안정각과 함께 만났고 그 28일 날 만세운동 하자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9일 날 아침에 고길이 100명 출발해서 300명으로 늘어났고 오후 2시에 해산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 자료가 있죠. 30일에 그래서 사망자가 2명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문과 이것만 갖고서는 이게 하나로 보이기도 하고 같은 달 것을 두 개 쪼개서 설명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병화 선생의 증언이고 이걸로 보면 28일 날 준비를 했고 29일 날 고길에서 출발해서 수진 연사무소에서 하루 있어서 오후 2시까지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료는 3월 30일 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요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미 인용을 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자료는 인용을 확인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요 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경기도 장관이 총독부 경무국장 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앞에 것은 경찰이 조사해서 보낸 것인데 개략적으로만 보냈고 이 자료는 도지사가 보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정리된 것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월 30일 수지 방면에서 스캔 분석에서 읍산면 군중을 합해서 1,500명이 언남리 도상에 왔다. 그래서 헌병이 해산을 명령했음에도 헌병들을 자꾸 포위하는 고로 그러니까 얘네들 표현은 다 그런 것이죠.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죽였다.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폭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을 쐈다는 식으로 꼭 이 고로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헌병이 끝내 발표해가지고 증명을 쓰러뜨렸다. 이거는 3월 30일 분명 3월 30일을 보여주는 자료고 29일 자료는 아니다. 29일 자료는 아까 말대로 오후 2시에 해산됐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전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는 통계표로 나온 거기에는 30일 자료만 나와 있지 29일 자료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상황과 비슷한데 그걸로 봐서는 29일과 30일이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김찬희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잘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수지 분들이 왜 여기까지 진출을 하려고 그랬을까? 굳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건병들과 싸우면서 왜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29일 상황은 여기서 고길에서 출발해서 동천이 지금 여기 있는 곳에 거기서 갔다가 여기서 300명가량 돼서 수지 면사무소까지밖에 상황을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여기서 2시에 수지 면사무소에서 해산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 상황은 이거는 안 보여주고 바로 그냥 풍덕천에서 언남면까지 갔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거는 29일과 30일은 별개의
그런 사건을 보고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지에서 여기 언남동으로 간 사람들은 여기 마북동 지금의 여기 언남동 주민들이 합류를 해서 여기 1,500명씩이나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지 사람들은 최대 300명 정도라고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언남동 읍산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919년도 지도에다가 이거를 앉힌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풍덕천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거기 삼거리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마북동이 왜 마북동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마곡이라는 동네와 북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합쳐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읍사무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언남리 언동이라고 써져 있죠. 이 수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합류했고 언남리 사람들이 첫 번째는 면사무소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언남리 쪽으로 진출을 해서 여기서 경찰과 대치를 했다가 여기서 총격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언남리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을까? 이게 이제 과제인데 어디에 자료도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여러 그 지역들을 봤었을 때 이것은 용인 군청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독립선언일이라고 그랬잖아요. 3월 3일절이 아니라 독립선언일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독립선언서가 나왔고 우리는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이제 군청이나 면사무소 가서 야 이제 독립선언이 됐으니까 니네는 이제 일본으로 가. 거기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제는 니네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시연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지를 갖고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싸우는 행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것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저기 처인 사람들이 모연면 사람들이 포국을 지나서 김양장으로 가려고 했던 똑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이거 수지 이덕균과의 수감 자료. 그리고 이거는 기흥 지역의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고, 김부식은 거기가 그 천이 갈천입니다. 갈천. 왜 갈천인가 식갈자를 쓰기도 했지만은 또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서 갈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경주김씨 갈천 공파가 그래서 거기가 제일 본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시는 김혁이라고 하는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장을 하신 김혁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출신이고 그 손자들이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셨던 김윤식 의원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상징했던 김근태라고 하는 분들 다 그 뿌리입니다. 지금의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하시는 분 거기도 갈천공파 김민기. 네, 김민기 의원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혁과 김학민 이런 분들이 다 갈천공파 그 집안 사람입니다. 여기 하갈리라고 저기 주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갈리, 상갈리, 그다음에 그 갈리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다 이 갈천과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는 3월 30일 날일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그거를 더 알아야 되는데 3월 30일 상황은 수지 사람들과 그 읍산면 즉 언남리 사람들이 합쳐졌고 게다가 이 신갈 사람들이 또 합류를 한 것이죠. 이것은 서로가 나쁘게 말하면 내통이 있어하고 서로가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목적지는 어디냐? 단순히 그 언남 면사무소가 아니라 용인 군청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여기 원산 배감 쪽인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를 보면은
용인의 문제점이 많이 얘기하지만 동서 갈등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을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이 용인이 석성산을 경계로 해서 동과 서가 나눠지고, 저기 김양장을 넘어가서 원산으로 가면은 원산 사람들은 용인 쪽에 이쪽 김양장이 아니라 대강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향점이 그래서 지역적 지향점 틀립니다. 김양장으로 장을 보러 오는 사람은 약간 적고 오히려 백암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지역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120년 전에 사료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삼에 대한 자료는 판결문 말고 그 3월 30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고 자료에 나옵니다. 사암리, 즉 거기 그 사암 저수지 있는 곳, 그 동네에서 약 300명가량이 이제 참여했다. 그 중에 발포가 있어서 한 명. 여기 다행히 이제 이 이름이 밝혀졌는데 성낙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2명이 사망했는데 1명은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1명 부상당했다는데 이 사람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3,000명가량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쪽은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이고 상당히 그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3,000명가량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위로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기 원삼에서 이제 행사를 거기서 처음으로 또 합니다. 원삼 면사무소 앞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백암면으로 향합니다. 그 거리가 사실은 차로 가도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비둘기 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를 향한 것은 백암면사무소가 있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장이 열리는 백암장이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그전에도 아주 유명한 장이었고 그날이 역시 그날 장날이 아니었을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거지만 그날이 장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암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거기가 의병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에 헌병 그 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헌병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 백암천이라고 천변이 있는데요. 다리를 경계로 해서 거기서 오는 시위대에다가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자 1명이 발생을 했고 부상자가 약간명이라고 하는데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사에서도 약 200명가량이 시위를 했는데 여긴 특이한 점은 면장에게 이제 만세를 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는데 면장이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걸 맞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거를 또 그 일본 경찰한테 또 보고를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위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또 아예 그 면사무소를 스킵을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은 이 경기도 안성 지역, 안성에도 양성명 이쪽에 상당히 시위가 컸는데 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안성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 그 마을을 아예 만세운동 마을로 만들어서 곳곳에 그 만세 거리를 만들었고 1910년대에 그걸 재현하는 일본인 가게가 여기 있었다. 일본인 헌병대가 여기 주둔했었다. 이런 것까지 만들었죠. 그런 점은 좀 참조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암리에서만 사망, 부상자가 이렇게 발생했고 검거자가 34명 정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행히 여기도 이제 수지 여기에 전례를 찾아서 그 범죄인 명부를 찾게 됐고 거기도 이번에 거기도 수훈을 받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도 장관이 총독부에다가 보고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3,000명가량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통계를 해보니까 주로 부처님분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참 특이한 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덕기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죠. 그렇게 받은 이유는 이분이 구장을 지냈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책임자인데 왜 네가 나섰느냐 해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김부식은 왜 기흥에서 1년 6개월을 또 받았을까? 이거는 김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돼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얼굴에 구타 당한 사람, 이제 권종목인데 그분도 1년 6개월, 1년 정도 받았어요. 1년형이 그래도 좀 긴 편인데 이분이 도사마을이라고 그 안동권씨 집안이었고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교사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마을에다가 영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니네 언제 몇 시에 어디로 그 만세에 나와라 이렇게 지도를 했던 분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이 서대문 연구소에 복역을 했던 것으로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박은식 선생이 쓴 조선 독립운동사에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약 이게 지금 많이 행사 때마다 많이 13,200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데 과연 이 통계를 지금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점에 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35명인데 현재 발굴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여기 그 수지 지역에 안전곡과 최우돌 때 우리 김창희 선생님이 최우돌에 대해서 굉장히 추정을 많이 하고 찾아봤지만은 최우돌이 누군지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확인된 사람은 안전곡과 송락중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약 그 사망자 32명이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500명이라고 하는데 확인된 자료는 한 90명 정도로 여겨집니다. 이게 너무 과장됐을 가능성도 이제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더 좀 치밀하게 앞으로 봐야 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수지나 원상에서 이 태영자 범죄 명부를 찾은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수집 이걸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찾게 되고 연구도 진척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미지단 면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특징들을 한번 좀 보면은 포곡이나 모현 쪽에서는 이 김양장 보통학교 학생들이 먼저 만세운동 일으킨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었다. 그런 점에서 또 한번 시연 메터드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게 용인초등학교거든요. 용인초등학교에 아무런 거기다가 비석이 없습니다. 안성이나 다른 지역만 가더라도 거기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식 때 만세운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저는 그런 곳에 기념비라든가 그 용인초등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 기념비를 꼭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어린 학생들의 또 어떤 용기와 그런 희생들이 어른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했던 그 시발점이었고, 그것이 릴레이 시위로 이어져서 용인 군청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지나 이 기흥 지역 사람들이 3월 28일 날 준비를 하고 29일 날 만세를 했고 수지 면사무소로 1차로 갔고 2차로 3월 30일 날 풍덕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언남동으로 진출을 해갔고 거기서 총격전에 의해서 2분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어디였을까? 용인 군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원삼이나 배감 쪽에서는 3,000명씩이나 했지만은 배감장을 주로 무대로 삼고 거기를 목표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통령이나 뭐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역사의식과 용인식장도 마찬가지로 거기 3월 21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 자리가
공원으로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년가량이 됐는데도 거기 기념관을 짓기로 했는데도 예산도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용인이 용인 특례시가 됐고 100만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그 우리 이 선조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연구나 그 선양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직도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나 연구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수지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모델을 바탕으로라도 앞으로 그런 곳곳에 각 지역별로 이제 3개구, 4개구도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나마 그 기념사업회를 하면서 표지석을 여러 개 세웠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그 수지 여기 공원에다가도 저희 그 한시준 관장님 명의로 실제는 제가 쓰긴 했지만 그 거기다가 저기 만세 탑도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기에 역사적인 장소에다가 작게라도 그런 센터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안대센터 같은 것 이런 거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저기 안양에 저 안성의 독립운동 마을이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허름한 2층 집을 구입을 해서 거기를 다 지역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해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원봉사들이 신청을 하면은 안내를 다 해줍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100만 넘는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제가 계속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눈을 세계로 향하고 실천은 지역에서 해야 된다. Thinking Global, Action Local. 그런 점에서 우리 수지 먼의 마을 분들이 먼저 앞서가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강의를 좀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귀에 들어오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먼의 지역의 관심을 먼의 지역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용인이라는 그 권 안에서 과연 만세운동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고 그 중에 먼에는 어떤 이상을 차지하는지 어떤 그 관련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저희 보통 3월 29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먼의 만세운동. 근데 29일은 지금 여러 가지 자료, 1차 자료를 제일 많이 보신 분이니까 3월 29일은 아마도 이덕균 부장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 풍덕천에 있는 수지 면사무소까지만 갔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 해산을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 근처 풍덕천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정동 기흥구죠. 보정동 마북동 근처에 있는 그 읍산면 당시 구성 면사무소를 지나서 원남동까지 가다가 해산한 것 같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 연속 시위가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온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한테 주는 아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연이어서 먼의 만세운동은 일어났다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메시지는 내가 3월 28일 날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관계로 하루 늦춰서 29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저쪽 포곡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서인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릴레이 시위의 흐름을 보면 3월 28일이 대부분입니다. 용인군청을 향해서 28일이고 29일, 30일까지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방향은 전부 용인군청을 향하고 있었다. 특히 수지에서 일어난 이틀째 운동이 마북동 근처에 있는 읍산면 면사무소를 지나서 원남동까지 간 걸 보면 면사무소를 2개나 지나서 왜 더 갔겠냐. 그건 군청을 향해서 갔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그런 거고 28, 29, 30일 되게 사흘에 걸쳐서 용인군청을 향해서 시간과 장소가
대개 이렇게 집중되는 것으로 볼 때 처인, 기흥, 수지 3개 지금은 부지만 그때 이제 면이겠죠. 이는 사전에 모의 내지는 서로 상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나머지 숙제로서는 우리 수지 기흥지역 연합시위도 35명이 피검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일본 경찰 헌병기를 35명인데 우리 수지구청 문서고에서 범죄인명부로 찾으면 17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18명은 어디로 갔냐? 이거는 아마도 기흥과 구성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틀째에 붙었던. 근데 그쪽은 명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또 사망자 중에도 확인 안 된 분이 여럿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최우도 선생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망자와 피검자들의 명단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용인 전체에서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결하고 찾고 또 그걸 바탕으로 선양해야 될 과제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아직 독립운동 연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숙제가 많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지역 안내센터 같이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만들어서 선양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해야 될 과제가 아직도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또 하나 과제로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으셨더라도 아마 오늘 굉장히 종합적으로 공부가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나가서 송병준 얘기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일진의 회장했던 저도 오늘 말씀드린 송병준의 그 거대하게 살았던 저택과 지금이라도 조금 남은 그 흔적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건 그 사람이 훌륭하고 돈 받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크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다크 투어리즘이란 말도 쓰지요 요즘. 그런 데 가서 친인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걸 보는 것은 대단히 교육적으로나 그러한 역사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이 용인에도 그런 개발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덧붙여서 오늘 제시해 주신 하나의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됐고 한데 여러분 중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 또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몇 분 질문 또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1차 자료를 제일 많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애들이 풀어주려고 풀어준 게 아니라요. 그때가 그러니까 일본 우리 황태자죠. 이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세자가 결혼을 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서 사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걔네 말대로 특별 사면으로 한 것이지 이 사람들한테 은사를 준 것은 아니고요. 진짜 지금도 좀 실감되지만은 그거는 자기네 마음대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냥 한 것이지 의지는 개별적인 의지가 아니라 걔네 마음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태양이라든가 거기 수감됐던 분들이 너무나 상황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나오자마자 사망한 사람들이 많고 그 원산 쪽에 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맞아서 탈장이 되거나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감옥에 오래 안 놔둬도 감옥에서 송장 치르느니 좀 일찍 보내서 집에서 죽게끔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의병 활동과의 그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연구가 몸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사실 용인에서 의병들은 이제 제가
6월달에 또 발표를 해야 될 과제가 이제 용인 의병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예, 용인에 굉장히 의병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의병들을 뭐 호남 대토벌처럼 의병들의 대부분 의병 대장만 하거나 의병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체포가 되거나 죽이거나, 아까 그 했던 평창리 사람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현장에서 죽였고, 실제로 그 추격을 해가지고 체포를 아주 많이 했고, 삼일운동에 직접 관여한 사람 중에는 의병 출신들은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했고, 아까 홍신의 그 형제들처럼 집안 어른들 때문에 그런 억울한 점 때문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의병은 말대로 걔들이 1910년, 11년 되면서 거의 말대로 씨를 말릴 정도로 없앴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진짜 용인 의병들 자료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제가 만난 후손분들에서도 좀 젊었을 때 참여를 하고 의병 장만 이름만 나갔지 보통 참여자들은 사실 거의 기록이 없거든요. 게다가 일본 애들의 그 의병 탄압 기록을 보면은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몇 명 사살, 몇 명, 게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아까 그 모모한 고로 그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도주해가지고 부득이 사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죽였는데 그 이유를 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이죠. 이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일 지금 안타깝고 제일 억울한 게 의병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 이름을 확인할 수 없고, 또 후손들도 의병자들은 후손들까지도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은 해방되고 나서 아버지가 의병에 참여했다는 걸 알았다라고 증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 숨기고 있었던, 어떤 분 원산에 배감에 있는 분의 얘기를 하면은 그 땅속에 3년 동안 숨어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손을 제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병들은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의병들이 따지면 할아버지 뻘이고, 3.1운동이 아버지 뻘이고, 이 만주 독립군이라든가 이런 손자뻘로 보여지는데, 할아버지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3.1운동만 많이 부각하고 있는데, 의병들에 대한 너무나 맥켄지가 이번에 한 것도 양평, 그게 미스터 선샤인 많이 보셨지만은 그 배경이 바로 양평 지역이거든요. 양평에서 그 사진, 이 촌스럽게 찍은 사진이 실제로 어디서 찍었는지를 최근에 그거를 위치까지도 좀 고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양평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저희도 좀 놀라웠던 것은 그 양평 사람들이 남한산성에 와서 전투를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용인 사람들 한 200명 정도가 남한산성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점에서 용인 의병에 대해서도 좀 더 좀 관심과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1일이 그래서 의병의 날인데, 그날 좀 의병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6월 1일이 의병의 날일까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게 곽재우 의병을 기념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항일 의병하고 임진왜란 의병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거의 90년대에 의병 그걸 제정을 했고,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양평만 지금 그런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병 묘역을 조성해놨고, 거기다가 의병의 후손들을 그쪽으로 모셔와가지고 묘역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집분들이 만약에
그런 현장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6분만 모셨다가 지금은 한 15분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됐고 그래서 거기를 전국에 유일하게 의병 묘역 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비석 같은 것도 여러 개 해놨고 아주 전국적으로 이제 부각할 수 있는 곳이 돼 있는데 용인에도 용인에는 그 평창에 있는 거 임경재 그 비석 그거 하나가 딱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원현 쪽에 모였을 때가 300명이면 거의 진짜 집마다 다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용인에 보니까 13,000명 정도를 어쨌든 참여자 수로 했을 때 당시에 그럼 용인의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꽤 많은 수가 차지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하나 질문은 용인구청을 끝끝내 가려고 했던 것 그것도 평화적으로 뭘 도구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계속 만세 시위 행진을 사람들을 엮어서 가는 건데 단지 이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갔을까 구청에 가서 뭘 하려고 싶었던 것일까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부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뭘 요구하고 또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위하러 간 것인가 뭘 하려고 했을까 사실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찾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독립선언인 그 생각이죠. 독립선언일이라고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에 한편으로는 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국의 이제 주인이 됐다고 하는 이건 엄청난 그 생각의 변화거든요. 내가 그 노예가 아니라 또는 어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 자체가 그 1910년부터 이 10년 동안에 그래서 노래도 저는 그래서 저 항일 노래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가사에 그런 나오긴 안다. 우리 10년 동안 우리 쌓인 원한을 갚자. 아까도 그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우리 갈고 닦은 그리고 원한을 갚자. 복수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를 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19년도에 노래가 그 노래가 터졌구나 드디어 터졌구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 심경이 우리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게 바로 그 용인 군청을 가서 하려고 했던 말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주인이고 니네 이제 나가. 니네 고향으로 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니네는 이제 쪽팔리든 이제 일본으로 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노래 속에서 저도 단서를 좀 찾게 됐고요. 또 제가 얘기하신 거는 제 생각에도 그거는 그리고 최근에 그 자료 통계를 보면은 그 당시 용인 인구가 약 7만에서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최근에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그 인구가 여기 읍산면 쪽이 그나마 좀 많고 자세하게 인구 통계가 안 나와서 좀 어려운데 읍산면하고 그 김양장 쪽이 이제 인구가 몰려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수여면이라고 하는 이쪽은 완전히 외진 지역이죠 사실상. 거기 단서가 또 그 이덕균의 거기서 각 집마다 한 명씩 나와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 그 얘기는 이덕균도 나오지만은 포곡 쪽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각 그 동네에서 각 집마다 한 명씩은 나와. 이렇게 오더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금어리 이쪽은 거기도 농촌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홍정욱 그 형제들도 그렇고 금어리 사람들이 위해서 200명가량 이상이 참여를 하는데요. 한 마을에서. 그런 점에서는 저기 또 한편으로는 원삼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저는 놀랐어요. 대감에 3,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집집마다 정말로 한두 명씩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게 그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그나마 좀 진짜 수지를 찾으신 게 천도교라고 하는 그런 동질적인 그런 생각 갖고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나왔다는 거. 의외로 천도교가 상당히 그 비밀스럽게 뿌리 깊게 여기저기에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더 찾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의 문제도 있고, 예, 아무튼 왜 그렇게 해산하고 나서도 굳이 군청을 향해서 맨손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 설명하신 내가 주인이라는 부분이 그때 참 뭔가 그 암암리에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희가 많이 새겨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최소한 기념비 정도라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들부터 해서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쪽으로라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이크를 이 의원님한테 드릴까요? 저도 그 기획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송병준 별장에 저는 이거 친일 아니라 반민족행위 기념 비석이다. 저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시면은 정말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고요. 그냥 거대한 그 온누리 선교 센터에 거대한 그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거기를 제가 15년 전쯤에 갔고 최근에도 가봤지만은 다행히 저 안쪽으로 이렇게 둘레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 보면은 이게 그 뒤에가 한박산인데 산을 끼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피아 영화 보면은 그 마피아들이 그 성을 쌓아놓고 곳곳에 그 보초들을 총 들고 보초들을 서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연상이 되는데 굉장히 큰 그 둘레석이 쭉 있습니다. 한박산 그걸 따라서. 그리고 그 앞에 제가 10년 전에 본 기억도 그렇고 그 다행히 우상표 사장이 찍은 사진도 있지만은 99칸짜리 집에 그 행랑채가 쫙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졌지만 거기에 또 자료가 그나마 있는 게 대한민국신보라든가 그 당시 신문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진에 5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일진의 사람들, 회원들이 500명이 왜 모였느냐? 의병들이 하도 그 일진의 회원들을 그 공격을 하니까 이게 두려워서 거기에 송병준 별장에 500명이 그 모이게 됐다. 그리고 일본 군경이 50명이 주둔했다. 이게 마피아 조직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 경계를 쓰면서 일진회원들이 총 들고 경계를 섰는데 여기 웃기는 일이 대한민국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밤에 보초를 섰는데 누가 도망가길래 총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일진의 어느 지부장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도망가다가 엉뚱하게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오살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리고 가보면은 남의병이 거기를 공격을 했다고 하는 그 송병준 별장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그러니까 1907년 8년 요 무렵은 의병의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심지가 바로 추계리 송병준 별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먼저 반민족행위 그 기념관을 저는 좀 우리가 지을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앞에 조그만 그 연못 하나만 남아 있고 거기에 조그만 표지석이 하나 남아 있어요. 영화지라고 하는 그것도 일본식 그 표현인데 화려함이 물에서 비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사진이 제가 여기 왔거든요. 20년대로 추정되는 사진이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 거대한 정자가
정자가 있고 거기서 연회가 이렇게 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거를 용인문화원에 있는 그 김재환 국장이 이제 그 정원을 굉장히 전문인데 지금 가면은 그나마 그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한국식 정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보존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빨리 이런 걸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그러나요? 내 땅 한 평씩 갖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거기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영영 우리 용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이 유적을 사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많은 우리 반민족행위 친일 근대사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 평창리에 거기 의병 그래서 일진회한테 현장에서 총살 당한 공무원 출신 의병 그분의 바로 동상도 있고 그 지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거기서 아까는 좌창고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하나의 근대사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 예, 저희가 밝은 역사든 어두운 역사든 찾아보고 기념하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될 대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선 위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선배님이지만 저는 대학 때 공부를 별로 안 하고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고 저는 거리를 헤맸던 이제 그런 출신인데 최근에 이제 지금 뵙고 좀 많이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보존하고 또 이어나가야 할 자산들은 문화자산들을 이어나가고 또 기억해야 할 아픈 자산들조차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기념비라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이제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 받고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이밍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먼의 만두운동. 저도 이제 고향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풍덕천에서 했다거나 상현동에서 했으면 진짜 좀 만두가 아니고 이 산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가 좀 다른 데서 있었는데 그게 안 찾아진 건지 기록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하나. 먼에는 지금 보면 기업은행 있는 그 근처 마을, 그러니까 주막거리 있는 부분만 먼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마을 분들은. 그런데 먼에는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냇물의 이름입니다. 냇물이라는 것은 지금 동막천과 순곡천이 합쳐진 전체를 먼해라고 불렀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따로 이름이 있지 않고 합류한 부분만 먼해가 아니고 그 각각의 두 지류 동막천과 순곡천 그리고 그것이 남영숲 앞에서 합쳐서 서울대병원 앞에 가서 탄천에 합류하잖아요. 이 모든 것 탄천에 합류하기까지의 전체가 먼해다. 먼해라는 냇물이고 그 냇물을 끼고 있는 동네가 먼해라는 동네다. 그러니까 먼해는 냇물의 이름이자 동시에 그 냇물을 끼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이 순곡천과 동막천을 끼고 있는 전체를 먼해라고 일단 본 것입니다. 그건 다리 좀 부연하자면 가평에 가서 가평 읍내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가평에 저 옆에 면에서 온 사람은 당신도 가평에 사니? 나는 가평 안 살고 무슨 면에 산다고 그래요. 가평군이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작은 먼해가 있고 큰 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먼해고 그러나 내부에서는 저 앞부분 기업은행 뒷골목에 있는 부분만 먼해라고 불렀던 것 같아서 작은 먼해, 큰 먼해라고 구별해서 보시면은 그거는 특별히 저 구석을 왜 먼해라고 불렀냐라는 질문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선동이라는 네이밍은 동천 네트워크에서 시작. 네네, 저희 먼의 여지도 팀에서 처음에 네이밍을 시작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정착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질문은 김 박사님. 오히려 왜 이 시골 동네에서 만성도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그나마 이 모래 네트워크에서 조사해서 저도 배우게 됐는데 그 점에서는 이 천도교 숙혀져 있는 이 천도교 계열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동학계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조선 정부로부터도 탄압을 받고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산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을 이제 그 표면적으로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유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연결을 하고 유지들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알 수가 있고 그 점은 또 그 당시 그 천주교 신자들과도 비교해 보면 약간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그 영향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은 그런 분들이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싸움의 중심은 이제 중심지 지역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지 면사무소, 그 다음에 읍산 면사무소가 그 다음에 장터 이런 곳이 그런 싸움의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걸로 유추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고기초등학교 바로 왼쪽에 한 150도 올라가면 이순신 장군 그 할아버지 묘소가 있거든요. 200몇 그리고 거기서 또 한 300m 가면 그 조카인 이완대장 묘가 있잖아요. 거기 덕수이신 곳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서부터 그 이순신장군 하면 뭐 인주라는 때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거기서 되어졌다라고 또 한번 유추해보시죠. 이 정말 골짜기고 외진대죠. 외진대에서 그 이쪽 지역을 대표하는 만세운동의 출발지 진원이 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의미 있는데 왜 꼭 거기였을까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천착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리기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함께 좀 더 좀 천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오늘은 얘기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뵀잖아요. 백곡기념관에서 그죠? 아주 강의 잘 듣고 했는데 오늘 또 아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되게 마치도록 하고 혹시 어떨까요? 그냥 끝나긴 맨숭맨숭한데 아까 배운 노래를 한 번 더 같이 해보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 번씩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잠기고도 사월이 똥잎에 빛이 비쳤구나 사월이를 기억하며 정을 내가 우로 잊지 마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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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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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독립 만만세라 신명하고 원수시오 오늘의 씻어버렸구나 그 수강산이 새로웠고 이천만 동포가 기뻐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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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국 우리 동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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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독립
우리 민족 우리 동포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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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우리의 만세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